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주는 시간이죠.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이랑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투자자들이 한국항공우주의 재무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게 되던데, 그렇죠. 분식회계는 무슨 뜻인가요? 그 분식집에 가서 회계하는 게 분식회계가 아니고요.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건데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창고에 팔지 않은 제품들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팔리게 되면 얼마가 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지금 가격보다 더 비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이죠. 대부분 이 조작하는 방식의 목적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흔히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내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내가 지금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대표적인 분식 회계로 인해서 절망했던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론 기업이 있었고요. 또 MCI라고 해서 통신회사가 분식 회계로 한번 크게 망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우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 때 이 분식 회계 사건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고요. 해체됐죠, 사실은. 또 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식 회계는 사실상 금융감독원이나 여러 곳에서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감정을 받고 회계 감정을 받고 제출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재무제표, 내가 어떻게 돈이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다 이런 내용들을 창고에 가서 직접 물건을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기업을 믿고 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거짓이고 과대 예상했고 부풀렸더라. 그러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업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고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고 주식은 종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피해야 될 기업들의 관행이죠. 이 분식회계 잘한 사람이 과거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이더라고요. 누군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저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영화뿐만 아니라 뮤지컬, 연극, 저는 모든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공연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오랜만에 영화 이야기 또 해볼까요? 택시 운전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독일 기자와 서울의 택시 운전기사 이 내용인데 외부인의 눈에 비친, 그러니까 외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택시 기사와 그리고 독일 기자 이 두 사람의 눈에 비친 5월 광주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극장가에서 휩쓸고 있다는데 오동진 영화평론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좀 자주 보시죠. 저 정말 자주 봅니다, 영화. 그럴 시간이 없으시죠? 예, 아닙니다. 저 영화 양해 말씀 드려야 될게요. 예. 제가 조용하게 방송할 곳을 찾다가 예. 비교적 한적한 곳을 찾았는데 약간의 소음이 들어왔습니다. 예. 양해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주 음질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네, 공개했을 때 첫 시사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좀 여러분들보다 한참 오래전에 봤죠. 예, 그런 기회 있으면 저한테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전화 주셔가지고. 저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팀들도 다 영화 좋아해요. 네. 예. 네. 5월 광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았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화려한 휴가도 있었고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도 사실은. 그렇죠. 광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죠. 예. 화려한 휴가는 저도 봤습니다. 예. 네. 26년이라는 작품, 물론 광주 배경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5.18 정치적 사건 배경이었, 같은 범죄일 수도 있는 사실은, 시간과 그리고 사건의 그 역사적 무게감에 비해서. 예. 우리가 광주 얘기를 영어로 많이 못 다룬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워낙 그 중압감이 큰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고 아직 뭐랄까요, 그 역사적 트라우마가 해소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예. 아마도 이번 택시 운전사를 기점으로 해서 광주 얘기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이 자주 영화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그 역사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많이 방주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5.18도 5.18이고 또 4월 달에 우리가 느끼는 4.16의 어떤 그런 세월호의 아픔이고 참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픔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모든 것을 투명하고 진실하게 다 밝혔다 그러면 이게 치유가 좀 빨랐을 것인데 너무 감추고 숨기다 보니까 그죠? 네, 역사 얘기를 제가 할 때요, 종종 하는 얘기인데요. 역사는 사실 디테일이 없죠. 예. 사실 역사책을 보면 한 줄이나 두 줄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디테일을 담아주는 것이 사실은 영화나 문학이나 뭐 등등 그런 예술 활동일 거고요. 그렇죠. 아마 그 예술 활동이 사실은 창작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될 때, 왕성하게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러지 못했던 것은 그간 우리 지난 현대사가 여러 가지를 제약했던 것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아픔과 위대함이 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마음이 많이 쓰이네요. 예,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픔과 위대함이 같이 있는 이 서울 택시 기사 이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택시 운전 기사가 독일 기자와 함께 이 독일 기자가 피츠펜터죠, 그죠? 피츠펜터. 윌겐 힌츠페터고요. 예. 영화 속에서는 피터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왜 광주 갔습니까? 독일 기자인데 독일 공영방송의 아시아 특파원이었습니다.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서 이제 사실은 정치적 변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 그리고 기자로서 기자라면 대부분 어떤 종군 기자적 마인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에 스스로 투입해서 역사적 현장을 담겠다라는 의지로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때 광주로 들어가는 진로가 다 바뀌었었죠. 그렇죠. 네. 실제 인물, 택시기사 김사복 씨라는 분이고요. 네. 아직 그분이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네. 본인이 아직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영화 속에서는 김만섭이라는 택시기사, 송광호 씨가 맡았던 택시기사가 광주로 가면 돈을 많이 준다는 그런 일종의 꼬드김이랄까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 장거리 뛰면은 돈이 버니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영화 속에서 10만 원 얘기가 나오니까요. 지금 돈으로도 이제 꽤 큰 돈이니까. 그 돈을 받고. 그리고 사실 이 김만섭이라는 인물은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별로 잘 모르는 인물이고, 사실 정치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네네. 사우디에서 이제 중동에서 열사에 노동을 했던. 중장비 기자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어서. 80년 서울에 보면 어떤 제약가의 데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냉소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니까 아이 양육비를 벌겠다는 욕심으로 무작정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때 상황이야 외곽에서는 군부가 방송하도록 허락한 내용만 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사태의 심각성도 몰랐을 거고. 자, 독일 기자 윌겐 힌츠페터 이분은 지난해 1월 달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죠. 네. 아깝게 타계하셨고요. 이분께서도 계속 돌아가기 전에 김사복 자신을 광주로까지 태워갔던 택시기사를 사실 많이 찾으셨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생존했을 때, 김사복 씨를 찾는 그런 육성의 모습 인터뷰로 담겨져 있습니다. 네. 운명적인 만남이었고요. 그렇겠죠. 저는 사실은 우리가 광주를 기억할 때 많은 그런, 역설적으로 영웅담도 많이 생각합니다만, 광주의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움직였던 역사의 어떤 그런 동력들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영화를 만든 장훈 감독은 그 역사를 움직였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담고 싶다. 이런 영화적 작가적 욕망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영화를 보는 많은 젊은 세대, 20, 30대 젊은 세대, 저는 이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요. 저랑 같으시네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찰대 1기로 들어갔을 때 체력 검정을 하던 옆에 있던 호남 학생이 저를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붕괴한 거죠. 경상도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그런 시절인데 네. 지금 20, 30대가 과연 이 영화를 보고서 저거를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역사적 수체험은 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광주의 문제는 어찌됐든 물론 우리가 그 지난 80년대, 90년대 때 그 실상을 많이 감춰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광주 항쟁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대적으로 많이 전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척도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장훈 감독의 택시 운전사는 네. 그런 그 감정을 따라가기 힘든 세대들을 위해서 네. 감성적인 어떤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그 당시에 어떤 그 전고에 있어서의 많은 비극들을 추체험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지금 첫 주말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까지 박스오피스가 140만을 기록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틀 동안 140만을 넘는 것을 보면 네.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네. 그 역사적으로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리를 지킨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수많은 영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기성 관객과 전문가들이 이 영화 택시 운전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광주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광주 문제는 반복되더라도 계속 같이 얘기하고 또 공유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동의 그리고 그 의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부가 좀 바뀐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에 추동하고 있는 어떤 동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좀 이따 지금까지 무거운 이야기를 해와서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여쭤볼까 싶어요. 조용필 씨의 단발머리가 지금 영화 음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조용필 씨가 자기 자신의 노래를 영화 음악으로 쓰는 거 허락을 잘 안 한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아마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그 당시에 조용필 씨의 음악과 그리고 역사적 무게감이 좀 엇박자를 내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죠. 예. 그 당시에 정부가 조용필 씨의 음악을 좀 이용한 측면도 있었고요. 예. 아마도 그런 언밸런스한 측면들이 영화 도입부에 그 택시기사 김사복 씨, 극중에서 김만섭 씨, 브리샤를 몰고 가면서 나오는 차 안에서 나오는 음악인데 이상한 그 기이한 언밸런스가 오히려 그 시대를 바로 직관적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그 기계라고 할까요? 중요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복선을 상당히 음악으로 잘 깔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은지 PD는 찬성을 했는데 다른 작가 한 분이 반대를 하셔서 영화 음악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오동진 평론가님. 네네네. 이 노래 들으니까 일단은 바지는 나팔 바지가 생각이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디스코풍으로 찌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헤어스타일도 이제 그 당시가 아마 연상되실 거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영화가 나올 때, 영화 속에서 나올 때 아마 그 80년대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거나 지금 50대 되신 분들은 이상하게 약간 처연한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네. 처연한 느낌이 들죠. 네. 그 당시를 이렇게 뭐랄까 경쾌하게만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그 기이한 그런 그 불균형감이 그 당시 역사 속으로 몰입하게 하면서 조금 처절하고 처연한 느낌을 갖게 하죠. 방금 그 불균형 언밸런스의 밸런싱을 말씀을 하셔서 네네. 그 송광호 씨가 블랙리스트에 뭐 본의 아니게 올랐다가 이번에 좀 택시 운전기사로 이렇게 나온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예전에 변호인의 송광호와 택시 운전사의 송광호가 어떻게 지금 다르게 나오던가요? 송광호 씨는 그 한국의 탑 배우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수학이 아니고요. 예. 그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마 단순하게 역사 공부를 하는 측면이 아니고 역사 속으로 스스로 캐릭터라이징을 하는 듯한 느낌이 줘요. 그래서 변호인에서는 정말 뭐 그 고 노무현 대통령 연상될 만큼 그 열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신고리끼의 어머니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막신고리끼의 어머니처럼 그 이념에 대해서도 뭐 전혀 생각이 없었고요. 국가나 뭐 등등
오로지 자기 자신을 키우는 그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아버지의 모습만을 갖고 있다가 네. 광주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어떤 인물로 변신해가는 이런 것들 정말 캐릭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소화해내고 설명해내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은 송강호라는 배우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강호 네. 한 명의 배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해주는 그 거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송강호 씨의 그동안에 이제 사극이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쭉 다 봐왔습니다. 사실은 시리즈로. 관상이나 사도.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설국열차에서도 봤는데, 설국열차는 좀 송강호 씨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박쥐라든지 아니면 사도, 관상 이런 그 사극과 좀 연계된 이런 풍들은 송강호 씨한테 상당히 좀 적격이다 그럴까요? 영화 측면에서? 역사적 인물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 노력들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사실 송강호 씨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위르겐 힌치페터 역할을 했던 그 토마스 크레치만이라는 배우도 발군의 캐스팅이었고요. 워낙 그 할리우드나 유럽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얼굴을 알린 여러분들께서는 제임스 맥어보이 주연의 그 원티드란 영화에서 제임스 맥어보이의 아버지 역할로도 잠깐 나온 걸로 기억하실 텐데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이 영화에서 정말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아왔던 인물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참 이게 외국인으로서 그 당시 상황을 종군 기자적 필로서 광주 사태를 취재한다라고 하는 게 힘들었을 건데 그거를 해냈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기자가 역시 그 역사적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요. 역설적으로 지금 시대에 있어서 저널리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떤 역사적 전봉에 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진부하지만 뭐 그런 측면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송강호 씨만큼 토마스 크레치만의 팬이 됐습니다. 오동진 선생께서 보시기에 이 군함도 지금 뭐 군함도도 뭐 공전의 히트 아닙니까, 그죠? 택시 운전사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굳이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잔인한 질문이십니다만. 일단은 저는 택시 운전사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군함도 보고 가겠습니다. 그 우리가 한미 FTA 할 때 말입니다. 이 필름 쿼터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참 기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근데 지나치게 너무 독점하고 있으니까 군함도가 제가 사실은 그 관람의 그 서열에서 2위로 밀어놓은 것은 군함도가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영화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군함도가 처음에 지나치게 스크린에 좀 과독점한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 벌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군함도 유승환 감독의 군함도도 지금 시기에 꼭 봐야 될 훌륭한 역사서와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영화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 뭐라 그럴까요? 미국이 만들어내는 그런 공상 영화 있잖아요. 아바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공상 영화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한국 영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 그런 측면에서 진일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마 SF 사이파이 영화도 곧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견줄만한 영화들이 나올 거라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길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